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다음 달부터 생활비 부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오를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그 큰 폭이 더 큰데요. 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7,670원이 오릅니다. 올해만 전기요금 3번, 가스요금 4번 연달아 오르고 있는데요. 에너지 대란을 불러온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고환율도 그렇고 여기가 끝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스 전기 사용이 많은 자영업자들 이 추운 겨울 앞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1kW시당 7.4원 오릅니다. 한전이 원래 예고한 인상분보다 2.5원 더 인상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시가스 요금도 내일부터 15에서 17%가량 오릅니다. 이미 확정된 메가줄당 0.4원에 2.4원을 더 올려 메가줄당 2.7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 사는 4인 가구는 얼마를 더 내야 할까?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2,270원, 가스요금은 5,400원, 모두 7,670원을 다달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고공비행하는 환율까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추운 겨울을 앞두고 예상보다 인상폭이 큽니다.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절약뿐이라며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호소합니다.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적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도 병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삐 풀린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석 달 만에 줄인상되면서 자영업자는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올여름 평균 한 2~30만 원 정도 요금이 좀 올랐더라고요. 여기서 또 더 오른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가 전반적으로 한 15%,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전기세 이렇게 공과금 같은 데서 계속 커지다 보면은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0.3%포인트 밀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5%대로 꺾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분기에 다시 6%대를 뚫고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기와 가스 요금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경제 혹한기는 이제 시작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 기업들이 내는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따로 책정되는데요. 역시나 오릅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이 대기업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요. 그래서 원가가 오르면 이 제품 가격도 또 따라 올라가겠죠. 이민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칼을 댄 건 산업용 전기요금입니다.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하겠습니다. 산업용의 경우 계약자 숫자로 따지면 전체의 0.2%밖에 안 되지만 정작 전기 사용 비중은 5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쓰는 만큼 요금도 더 부담하란 겁니다. 정부는 주택용 등은 킬로와트시당 7.4원을 올렸지만 대기업이 많이 쓰는 고압 BC 요금은 2배가 넘는 16.6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킬로와트시당 평균 15에서 30%가량 오른 셈인데 겨울엔 더 비싸집니다. 기업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전력 사용 1위는 삼성전자로 1조 7천여억 원을 요금으로 납부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8,600여억 원, 현대제철은 6,700여억 원을 전기요금으로 냈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입니다.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별로 수백에서 수천억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강이나 반도체 같은 사업들은 전력 소비가 굉장히 커서 수백억 원대 부담이 더 가중되는데 지금 고환율하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좀 겹쳐지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생산 비용이 크게 오르면은 그걸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하겠죠. 자기들이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 높은 전기요금 인상에 산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내일은 제74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다국적 훈련에 잇따라 참가하고 첨단 무기를 수출하며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군부대에도 병력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살 기준 입대 인구 30만 명 정인이 무너졌고 심지어 전방부대가 해체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규 기자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라는 표어로 유명한 27사단 이기자 부대 앞. 차량 하나 없이 적막한 모습입니다. 올해 만 20살 남성 인구수는 1972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군 입대 대상자가 줄다 보니 이곳 이기자 부대도 올해 말 해체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부대 창설 69년 만입니다. 갑작스러운 부대 해체 소식에 현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멸이 되느냐,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죠. 50% 정도는 거의 절감됐다고 봅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2040년에는 20살 남성 인구가 15만 명대까지 떨어지고 한때 68만 명에 달했던 육해공 병력 규모는 20년 뒤 33만 명까지 급감한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상비 병력을 50만 명까지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부대 재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 해결이 쉽지 않아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이기자 부대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병력 감소는 일반 병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말뚝을 박는다고 하는 직업 군인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결국 군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인 장비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재혁 기자입니다. 9년간 육군에서 근무했던 30대 예비역 장교는 올해 전역해 현재 평범한 회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주변에 적지 않은 장교들이 금전적 문제 등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진로를 바꾸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앞으로 30년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연금이 10만 원, 20만 원 오르느니 그냥 지금 조기 전역하고.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 일반 병과 달리 현재 월 170만 원 정도를 받는 장교와 부사관의 월급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복지와 처우가 부족하다는 불만 속에 학사장교와 부사관의 최근 3년간 지원 경쟁률은 꾸준히 하락했고 육군모사단에선 장기 복무를 지원하는 초급 장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병력 자원을 첨단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이 4년 만에 재개한 대규모 기동 화력 훈련에는 무인 드론을 활용한 적감시와 탐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해군은 내후년부터 31년 만에 잠수함의 여군의 승조를 허용합니다. 육군 중심 병력 집약형 군구조를 기술군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 등 무기체계 분야의 개선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전투와 관련 없는 분야의 민간 인력 투입을 확대하거나 군인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세부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한미일 3국 해군의 연합훈련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미국 항공모함도 훈련에 참여했는데 중국이 맞불을 놓듯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핵 잠수함 훈련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독도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낸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함정들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능력을 키워가는 북한 잠수함의 위협에 맞서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우리 구축함인 문무대왕함과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인 아사히함 등이 참가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을 북한 잠수함으로 가정해 탐지하고 추적한 뒤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한미일 대잠훈련이 열린 건 지난 2017년 4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5년 만입니다. 한일 간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까지도 다 복원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일이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은 연일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미 부통령의 방한 전날 무력 시위를 했던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떠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In the north,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중국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핵 잠수함의 훈련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낸 선체와 함께 어뢰를 발사하는 모습까지 공개해 한미일 공동훈련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죠. 전국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박진 장관도 정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며 야당을 비판한 뒤에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를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되자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 이유에 대해 어제 충분히 의사를 밝혔다는 말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대통령 순방을 외교 참사로 보이게 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박 장관도 오늘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 장관은 어젯밤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했고 오늘도 중남미 대사단 간담회 등 장관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을 전개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해임 건의안 거부는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해임 건의안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폭거를 막겠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방위로 해임 건의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종 독재자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될지 당사자가 제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비이성적인 야당의 의회 폭거를 거부하는 게 공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미국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정 발목 잡기 수준이 아닌 국정 발목 꺾기 수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간 대치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 지지율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두 달 만에 24% 다시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정한희 기자와 함께 열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4%였습니다. 만 5세 입학 추진 논란이 있었던 두 달 전 최저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지층인 대구, 경북 하락세가 가장 컸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순방 도중에 이뤄졌던 지난주 조사 때보다 외교를 꼽은 답변은 1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순방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성과나 활동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응 부분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에 타격을 줬다고 봐야겠죠. 순방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오른 32.8%를 기록했습니다. 비속어 논란을 MBC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문제가 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58.7%가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답은 크게 엇갈렸는데요. 진보층에선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답이 84.5%였고 보수층에선 난리면으로 들었다는 답이 53.6%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속보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의 역할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FC와 관련해 어떤 직함도 없었는데도 직원들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성남FC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1월 성남FC 대표로 취임한 곽선우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추운 복도에 책상을 놓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남FC의 전신 성남일화 축구단 시절부터 재직한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복도에다가 책상을 두고 그 성남일화 직원들은 거기서 근무를 시켰어요. 추운데. 곽 대표는 실력 있는 직원들을 계속 두자고 했지만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의 생각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성남 일화 색깔을 빼야 이제 성남 FC 제대로 된 시민구단을 이렇게 새로 이제 사람들 뽑아갖고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떠난 자리는 새 직원으로 채워졌는데 곽 대표의 수행비서로 들어온 이모 씨도 있었습니다. 수행비서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과장급 보직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입사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수행비서 필요 없다고 그래갖고 이제 마케팅 일을 하고. 이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운동원이었던 체육계 인사의 조카였습니다. 곽 전 대표는 수십억 원대 후원금도 성남FC 자체 영업력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몇 천만 원 받기도 쉽진 않은데.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사실 저희 독자적인 어떤 영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후원금 유치 등은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했던 정진상 실장이 맡았다는 게 곽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곽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이 과정에 관여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진 장관, 김두관 의원 두 사람 공통점이 있죠. 장관을 지내거나 지냈고 두 사람 모두 본인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던 아픔이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요. 바로 말 돌려주기입니다.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죠.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SNS에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9년 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장관이던 본인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걸 언급하면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바로 박진 장관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진 장관이 당시 야당 대변인이었던 거군요. 네. 당시에 보면 이 김두관 장관은 이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이 미군 습격 시위를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런 사유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과 상황이 조금은 비슷한 거죠.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으니까요. 그런데요, 결론은 달랐습니다. 당시 김두관 장관은요,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민주당은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본인이 19년 전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해임 건의안이 묵살되면 헌법 유린이라고 본인 스스로
밝혀놓았더군요.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고 의회 정치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야당으로서 모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런 말 듣지 않으려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록이 또 저렇게 남아 있군요. 네. 자, 당시에도 이 김두관 장관도 흔쾌히 자진 사퇴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해임안의 당사자들 건의안이 통과된 직후의 반응을 보면요, 좀 비슷합니다. 야당의 선택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다수당의 행포인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유독 우리 정치권에서는 너무나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야 모두 헌법이 부여한 해임 건의안을 당리당략이나 상대방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만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보이는데 유치하게 싸울 때 많이 쓰죠? 반사? 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요. 다소 유치한 말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러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께 똑같이 돌려드린다면서 지금 들어도 형수에게 욕설을 한 건 맞지 않나? 대한민국 최고의 욕설 전문가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반사할 줄 알고 그동안 이 대응을 잘 안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비속어 논란이 막 불거진 일주일 전쯤에는 할 말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는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이때도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사람이면 모를까 이 대표가 욕설을 비판하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이게 진짜 욕설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욕설 관련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거 보면 또 여당은 반사할 기회를 노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이 반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인용해서인데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기억, 느낌, 주장을 처벌하겠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억력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사를 주고받는 걸 보면 여야가 서로 거울을 보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어쩔 때 보면 초등학생 애들 싸움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내일부터 사흘 개천절 연휴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결 편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입국한 뒤에 PCR 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행 다녀오실 때 이 코로나 관련해선 어떤 것도 하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3만 5천 명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반 동안 못 가다가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가려고. 귀국 후 받아야 하는 PCR 검사 의무도 내일부터 사라져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담스러웠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니까 좀 더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입국 관련 방역 조치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공항에 설치된 PCR 검사소는 내일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제 남은 규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일주일 격리 정도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 입국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은 0.05%,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서 오미크론 델타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습니다. 바이러스 측면에서 치명률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백신 접종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투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음 달 4일부터는 자가 진단 키트 검사 결과 음성이면 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환율, 이제는 1,500원을 넘을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환전을 조금이라도 싸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달러 중고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한 애플리케이션. 미국 달러를 1,400원에 사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이렇게 특정 동네에 올라온 달러 거래글만 20건 가까이 됩니다. 멈출 줄 모르는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은행 환전 수수료라도 줄이려는 겁니다. 대부분 거래는 포털 사이트의 매매 기준율로 성사됩니다. 실제로 오늘 은행에서 우대금리 없이 100달러를 환전할 경우 필요한 돈은 14만 5,502원. 하지만 중고 거래를 이용하면 2,500원 정도 저렴한 14만 3,000원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또한 은행에서 팔 때보다 2,500원 정도 이득입니다.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5,000달러 이하의 개인 간 외환 거래는 합법이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다 보니 짧은 출장이나 여행을 앞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막 중고거래 앱이나 이런 걸 막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요. 이번에 환율이 너무 올라서 계속 고민을 해보다가 커뮤니티에서 좀 추천을 해줘서. 중고마켓에서 달러가 거래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최근에 환율이 너무 급등해서 이거를 언제 환전해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싸게 환전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 다만 개인 간 외환 거래 시에는 대면 거래를 필수로 하고 사기 피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고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은혜는 끝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와 조연수. 제가 뜨는 게 신기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뜨냐? 검찰이 사건 발생 3년 3개월 만에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습니다. 이은혜는 최후 진술에서 못난 과거 행실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면서도 오빠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준 오빠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혜는 검찰의 강압수사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가 구치소 안에서도 쪽지를 주고받으며 입을 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분노했습니다. 억지 주장하려는 내용과 논리,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까지 검찰 구형 전까지 하는데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내용은 없고.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퇴근길에 기다렸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감금까지 당했던 여성은 집 근처 편의점으로 겨우 도망쳤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회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여성이 사라진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잠시 뒤 경찰차 한 대가 출동하고 경찰관이 남성과 함께 순찰차 쪽으로 걸어갑니다. 지난 28일 새벽 1시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퇴근 시간 지하철역 앞에서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집에 함께 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겁니다. 집을 빠져나온 여성은 인근 편의점을 찾아가 울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자가 새벽 1시인데 엉엉 울고 있더라고. 그 남자는 저거 서 있고 나중에는 여자가 집 쪽으로 나갔어요. 편의점으로 달아나는 동안에도 남성이 여성을 붙잡으려 시도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전에도 여성이 남성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의 거부에도 계속 따라다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스토킹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성폭행과 감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남성을 유치장에 감금하는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하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0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성폭행 등 혐의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여성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과거 JMS 신도였던 영국 국적 A씨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1년에 정명석이 저를 다시 한국 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성폭행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호주 국적 B씨는 정 씨를 만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뒤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2명은 지난 3월 정 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정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점 중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에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서 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들도 경찰에 고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MS라는 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 씨는 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내부에 유독 화학물질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20분쯤. 5층짜리 공장 건물 3층에서 여러 차례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나도 제 진문은 이거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 꽝 해가지고 북한에서 미사일 쐈는 줄 알았대요. 불길이 거세지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펌프차 등 장비 50대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4시 45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 내부에 톨루엔과 아세톤 같은 유독 화학물질이 대량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 불로 30대 직원이 숨졌고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직원 40명은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세톤 유증기가 누출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층 공장에 그 반응기가 누출이 됐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제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누출된 유증기가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폭발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1톤 화물차가 폐지 상자를 밟고 주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폐지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차체가 모두 탄 채 뼈대만 남은 1톤 화물차. 심하게 훼손된 배기구와 네모난 연료통이 눈에 띕니다. 경찰은 내부 CCTV를 통해 화물차가 바닥에 깔려있는 폐지를 밟고 주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빌박스 폐지로 보이는 게 일부 보이긴 해요. 바닥면에 그냥 원래 있었던 거로 보여지고 이 차가 밟고 올라가는데 전문가들은 10분 이상 시동을 켠 채 하역 작업을 할 경우 차량 배기구의 높은 열기 탓에 폐지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머플러까지는 굉장히 온도가 낮아지는데 중간 단계는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종이 같은 가연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 옮겨 붙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화물차 운전자가 숨져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대를 추가로 찾아내 화재 영상 등이 들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재 여파로 아울렛 영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입점업체와 직원들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인데 이거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3-4개월씩 누가 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래야 본사에서 얘기가 안 나왔다고.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 규명, 그리고 피해자 보상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시장에서 지갑을 훔치던 소매치기범이 사복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정작 피해자들은 너무 빠른 범행에 지갑을 분실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모자 쓰고 있는 저 사람 흰 모자 쓰고 있는 모자를 쓴 남성이 시장 거리를 서성입니다. 앞에 있는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흥정하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 손수레를 검은 봉지로 슬쩍 가린 뒤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훔칩니다.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범행을 마친 남성은 유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60대 남성 A씨는 손수레 형태의 장바구니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확인된 범행만 3차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 인상착의를 확인했고 사복 경찰관을 투입해 잠복 끝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6월 10일, 6월 19일 어저께 총 기본차고 며칠 판매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시도하는 거 공개되고 시도하는 거 영상 촬영됐고요. 소매치기 관련한 기록체파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장을 보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줄 알고 분실 신고를 했고 소매치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현장 CCTV를 면밀하게 분석하니까 어르신들이 장 보는 틈을 이용해서 그 껌봉투를 잘 가리고 훔쳐가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 북한 금강산에는 우리가 지어놓은 관광시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그 관광이 중단되면서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 시설 중 상당수는 한국관광공사가 빚을 져서 투자한 겁니다. 이자까지 더해져서 2028년까지 무려 1,178억 원을 갚아야 할 처지인데요. 그 부담 국민이 떠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나선 건 21년 전입니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900억 원을 빌려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 총 4곳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오는 2028년까지 갚아야 할 돈이 1,17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빚을 한국관광공사가 갚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빚 상환 계획도 없는 데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돼 수익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다음 정부로 빚폭탄을 떠넘겨버린 거거든요. 공사가 지금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 혈세로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공사 측은 통일부와 수출입은행 등의 탕감 요청 등 채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탕감을 해준다고 해도 세금이 낭비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투자한 북측 시설은 망가져도 손쓸 방법조차 없습니다. 최근에는 금강산 문화회관 동지붕이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와 같은 행동이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철거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선자 800여 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는데요. 재산이 528억 원, 오피스텔만 39채 갖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강남은 제가 5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조성명 강남구청장 재산은 528억 원.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공직자 814명 중 단연 1위였습니다. 두곡동 아파트와 오피스텔 39채, 펜션 16채와 토지 등 부동산만 493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족 예금 합계도 42억 원이나 됩니다. 조 구청장은 90년대부터 전통시장에서 마트를 운영하다 2002년 강남구의회에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이후 201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올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강남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조 구청장에 이어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271억 원을 신고하는 등 재산 공개자들의 평균 재산은 16억 원에 달했습니다. 4년 전에 2배에 달하는 겁니다. 입력 실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당초 415억 원을 신고해 전체 재산 순위 2위였던 임형석 전남도 의원은 3,790만 원짜리 콘도 회원권을 379억 원으로 잘못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진혁 서울시 의원은 공시지가 2,015만 원인 토지를 210억 5천만 원으로 잘못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숫자 0을 3개나 더 붙였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단순 오기나 실수일 경우 징계 없이 정정 조치가 이뤄집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력으로 장악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러시아 영토에 오늘 밤 강제로 편입합니다. 서방의 강력한 비판 속에 러시아군은 자포리자를 빠져나가는 민간 차량을 공격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대형 무대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 독립국으로 승인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그리고 전쟁으로 불법 점령한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의 영토 편입을 축하하는 무대입니다. 영원히 함께라는 구호도 걸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 시각 저녁 9시 모스크바를 찾은 4개 점령지 행정부 수반과 병합조약을 체결합니다. 주민투표 마감 사흘 만입니다. Высокая явка проголосовавших и результаты волеизъявления их жителей говорят сами за себя. 병합으로 러시아 영토가 되는 4곳도 러시아의 해구산 아래 들어온 겁니다.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вхождение в Россию. И вот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эт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я обязательно обращусь к президент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у Владимировичу Путину. 남한 면적과 비슷한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속전속결로 병합하는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Russia's claims on Ukraine's sovereign territory. And that no territorial acquisition result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shall be recognized as legal. 주민 투표가 끝난 자포리자에선 점령지에서 시민들을 데려오던 민간 호송 차량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모습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23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고 러시아 측은 이번 공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개천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날씨 궁금하시죠? 내일은 맑겠지만 점차 흐려지다가 월요일엔 중부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기온은 일요일부터 천천히 떨어지면서 9월 말까지 이어진 늦더위가 식을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강북구 모습입니다. 초미세먼지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달으면서 뿌옇게 흐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일부 지역에선 뿌연 하늘을 보실 것 같습니다. 중서부와 전북엔 미세먼지가 정체되기 때문이고요. 오전까지는 서해안 부근으로 안개가 짙게 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고 아침과 밤엔 이보다 10도 이상 낮은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설악산의 단풍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하순으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등산을 계획하셨다면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여야는 어디까지 끝을 보려고 이러는 걸까요? 야당은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러자 여당은 그 표결을 받아줬다며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냈습니다. 정작 미국은 괜찮다는데 경제, 물가 암울한데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 싶은데요. 국민이 여의도 생각하면 피곤한 이유 마침표 찍겠습니다. 꼬투리 정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